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몇 초 만에 몇십만 페이지 이상을 읽을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서버라든가 반도체 칩셋의 지원을 풀리 가동한다. 이 여성분이 임신 중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 여성 중이 지금 생리 중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새로 개발한 신약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분에 새로 출간되는 의학 논문은 40편이 넘습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의학 서적을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으로 읽기 위해서 만약에 의사가 시간을 투여한다라고 한다면 진료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의사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라는 건 최첨단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의학 지식과 정보를 본인이 빨리 체득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이 그렇게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읽을 시간조차도 없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 보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최첨단 의료 지식과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지금의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진료의 컨셉을 말씀드리면요, 이 환자의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확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 생겼는데 이러한 징후를 통해서 이 환자가 무슨 병일지 처음에 후보군으로 올 수 있는 건 한 100여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라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검진을 하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도 뽑고 해서 여러 후보 병명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면서 최종 확진된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게 의료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본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병 후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병 하나를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등 기본적인 생체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인공지능에게 같이 집어넣어 줍니다. 정보를. 의사는 분명 이 사람은 독감인 것 같은데 해서 마음속으로 이미 독감이라고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꼭 한 질문, 두 질문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성분이 임신 중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 여성 중이 지금 생리 중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자기는 더 필요하고 그걸 들어야 나는 어느 병인지 확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 IBM에서 제공했던 인공지능 진료 시스템이 이런 맥락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병명을 확진하는데 의사와 인공지능이 협진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난 뒤에 환자에게 이제 투약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많은 의사들 같은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방금 새로 개발한 신약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많은 약들 중에서 이 환자의 병증에 가장 부합성이 높은 약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그것까지 다 읽어보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써왔던 약이 아니라 이번에 덴마크의 제약회사에서 새로 만든 이 약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걸 쓰시죠 라고 약을 또 추천해 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사실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컴퓨터 지원 체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컴퓨터가 AI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발열된 내용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 냉각 장치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점점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로는 AI 지원 하드웨어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 물 확보 전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의 메인 서버들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추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별도의 장치나 인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의 그 차가운 기후 환경을 활용해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 단체 등등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자꾸 녹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뜨거운 물질을 갖다 놔서 만년설이라든가 빙하 등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북유럽 국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추운 지방의 모든 서버를 다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서버는 일단 그 서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인접한 곳에 있었을 때 속도라든가 전력 소모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절감되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운 나라가 아닌 곳에선 어디에다가 서버를 둬야 우리가 좀 더 냉각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통상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편으로 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이 물 사용량이 훨씬 더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뭔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사람인지라 물리적인 시간 아래서 우리가 처리하고 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우리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제가 간단한 중간고사 숙제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숙제를 일주일 줄 테니 풀어와라 라고 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읽을 책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 논문도 찾아보는 거, 그렇게 해서 읽고 와서 숙제를 낼 수 있는 페이지 수는 극히 제한되겠죠. 일주일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몇 초 만에 몇십만 페이지 이상을 읽을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서버라든가 반도체 칩셋의 지원을 풀리 가동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AI들이 수많은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반도체 칩셋을 가동하게 되겠죠. 달리 말하면 발열이 그만큼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나라 한글의 금전적 가치를, 한글을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를 측정하실 겁니까? 제가 원하는 정답은 그 귀하디 귀한 걸 어떻게 돈으로 측정합니까? 이 대답을 원해요. 남대문 아니면 경복궁, 이게 얼마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토종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투자 자금이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는 경로가 상당히 많이 있냐면요, 바로 각 나라의 국방성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AI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AI 기술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악의적인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다 확인하고 영향을 미쳐야지 네거티브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AI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을 때 우리도 자체 AI 기술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이걸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내부의 토종 AI 생태계를 바탕으로 거기에 데이터 축적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화 발전한다면 우리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PC 통신 시절에서 인터넷 시절로 웹 시절로 바뀌었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웹에서 포탈 사이트라는 그 회사의 영역을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뺏겨서 지금은 자국의 포탈 사이트들이 없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색을 뭘 하고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고 하는 내용들을 그 내부의 국가의 어느 기업이 다 담아두면서 관리하고 그걸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자국 내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웹의 시장이 도래했었을 때 수많은 포털 사이트를 해보겠다는 회사들이 등장했고요. 그 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두 회사인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회사가 포털이라는 웹의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내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존치할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한국 토종 AI 기술을 육성하고 있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은 저는 이건 국가의 방위 산업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데이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를 해외에서 동시에 서비스하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자체 시장부터 지킨 다음에 그 다음 해외 진출을 모색해보자 라는 수순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화 발전하려는 회사들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회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줘야 그 이용한 흔적을 바탕으로 그들 회사들이 AI 기술을 토종화해서 개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라요. 그거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라는 것은요, 가장 월등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AI 하나가 나머지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은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all or nothing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율이 5%가 되고 B사의 경우 1%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시겠어요?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결국 내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그 효율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술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몰려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선도적으로 효율성이 검증된 AI 엔진, AI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지게 되면 그 AI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더 많은 월등한 성능을 가진 AI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I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AI 전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보한 AI 기술은 휴대폰과 노트북에 우리가 남긴 흔적들을 바탕으로 진화 발전해온 AI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이 시범적으로 출시한 바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련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우리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남긴 여러 흔적들을 바탕으로 진화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집에 돌아가서 휴대폰도 던져놓고 노트북도 닫아놓고 TV를 보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운전하면서 그냥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는데 지금의 AI는 아직 이런 흔적들까지 고스란히 전부 모아서 이걸 AI 기술로 접목시키는 것까진 일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인 데이터인 공간 데이터라든지 집안 안에서의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면 이 AI가 가질 수 있는 폭발력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범위와 내용도 훨씬 많아지겠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 AI 산업은 우리 온라인 상에서 있었던 AI와 관련된 산업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급속도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운송수단입니다. 왜 운송수단을 가장 크게 주목하냐 하면요. 결국 이 AI 기술을 개발시키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영리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기 가장 쉬운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은 잠잔다고 보고요. 한 3, 4시간은 밥 먹는 데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근 12시간은 잠자거나 밥 먹는 데 온전히 4시간을 다 써버리겠죠. 그럼 남은 12시간이 있는데 이 12시간 중에 3시간 가까이가 온전히 저는 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죠. 왜? 운전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차 안에서 보내는 그 3, 4시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바뀔까요? 그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가장 아득한 아주 개인적인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넷플릭스를 더 볼까? 아니면 보고 드릴 내용의 업무를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녁 찬거리를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또는 회사들이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직업군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이 바로 뭐냐 하면 운수업입니다. 택시, 버스, 트럭, 택배 등등이죠. 이 운수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종사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은 정적인 어느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한 정보만을 모아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공간상에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까지 여기에 합쳐진다면 훨씬 더 파워풀한 인공지능까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송 서비스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기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 대리운전을 부를 때도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앱을 저도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2가지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가 카카오 앱이죠. 우리나라는 토종, 운송과 관련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AI와 접목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그나마 하나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메인 서버에 자신들의 이동 트래픽에 대한 정보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IT 혁신 기업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들은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모빌리티 서비스와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줄여서 네모라는 하나의 컨퍼런스인데요. 이 네모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면 앞으로 모빌리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앞으로 산업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마 거길 가보면 투자의 항방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진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율주행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행사장에 들어와서 현관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내리시고 차량은 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행사장 앞에 현관에서 기다리시면 차량이 알아서 여러분을 태우고 갈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장에 혼자 들어가서 빈 주차면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서 주차를 하겠죠. 운전자가 호출을 하면 주차장에서 나오기 전에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을 자율주행 차량이 아무리 진화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주차장의 운영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교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차장의 시스템이 훨씬 더 진화되고 고도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프라인의 주차 설비를 플랫폼에 통합하고 그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주차장의 데이터는 주차장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다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 서비스와는 다르게 우리가 택시나 대리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공급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과 모바일 앱이 결합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차라는 세계에서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이 장비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차장에 있는 IoT 디바이스, 예를 들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차단기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LPR, 요금을 정산하고 결제하기 위한 카드 리더기 등을 다 연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코엑스를 비롯한 대형 실내 주차장에는 이 빈자리를 쉽게 찾게 하고 주차한 차량의 위치를 기록하는 목적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곤 합니다. 이거를 유도관제 카메라라고 이제 주차 업계에서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충전면의 상태의 최신 상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유도관제 카메라를 응용해서 차량 번호가 식별되면 자동으로 충전기를 인증하고 활성시켜주는 충전 패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주차만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알아서 식별하고 웰컴 메시지를 충전기에다가 띄워줍니다. 커넥터만 꽂으시면 되는 거죠.
충전 패스가 인식됐을 때 이제 앱으로는 알림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카카오 내비 앱에서 인증이 완료된 상태와 이제 커넥터가 연결되면 충전 중이다 이런 상태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또는 달리 말하면 운수업계에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접목되기 시작하면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꼭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직업의 내용과 형질이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기존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상생 모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 들었는데요. 앉아서 운전하는 게 정말 중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취약해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밌게 봤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 위 히어로즈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딘가 이동할 때 보면 갑자기 길가에 누군가가 큰 공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급박하게 어디를 어떻게 이동해야지만 되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택시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큰 봉변을 모면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배탈이 아주 심하게 나서 응급실 갈 때 기사분에게 진짜 큰 도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응급실 안까지 저를 거의 업고 가다시피 해줬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운수업계에 종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선행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다라고 하면서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선행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독자적이고 모든 사업을 다 추진만 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존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